자,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저희가 픽으로 뽑았는데 픽 제목에 무당나라 하고 저희가 물음표를 했죠. 무당의 나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그 맥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악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전달 안 해주고 나쁜 거는 전달하는데 과장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마구 보도를 하죠. 네, 저희가 그 관련된 싱크는 저희가 무당의 나라와 관련된 싱크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 이제 다른 내용도 같이 합쳐져서 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안에 김혜경 씨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서 계속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숨진 참고인이 한 명 숨지면서 뭐 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특정인을 엮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제 무당의 나라라서 나를 좀 엮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진 않죠.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죠. 경기도 산하기관의 그 비상임 이사인데 그거는 이제 경기도지사가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둘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배모 전 이제 5급 사무관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그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의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무당과 뭐 장풍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닙니다. 본인이 그 어떤 혐의를 받고 그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무죄임을 확신한다면 무죄 판결을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당을 또다시 그 어려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치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을 위해서 당과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나간 저희가 이 목소리는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인데 저 뒤에서 다룰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당의 나라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결이 좀 나왔다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약간 감정 섞인 말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뭐 그런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이 뭐 네 번째 사건 관련인이 뭐 사망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여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사실 본인도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냥 자꾸 엮으니까 이게 엮어서 될 일이냐는 것이죠. 뭔가 아주 명백한 관련성이 있으면 그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관련된 것을 다 이재명 탓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뭐 이 무당의 나라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참고인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처음에 돌아가시자마자 네.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단순 참고인이고 더 이상 소환 계획도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관련성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것을 이미 이제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준 부분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일종의 이제 당내 경선이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후보인데 후보에게 좀 압박하는 형식의 어떤 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의원한테는 굉장히 답답하고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이 성남시 통합방위 협의회에 참여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좀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상황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회의에 참여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행비서로 알려진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와도 네. 뭔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 법인카드 유용을 할 때 배모 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바꿔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카드의 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카드가 쓰였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배모 씨와에는 좀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뭐가 얽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강압 수사라는 말을 문어 쓰긴 했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압박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사실 단순히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뭔가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수사상에도 문제가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바로 정치적인 공방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의원과의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그런 불길한 의혹에 대한 얘기로 무당의 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는 정치권이 정치 공방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야권에서는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강압 수사나 뭐 이런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게 다루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유니스 부영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무당의 나라냐,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인지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 비정상적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판단과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되기 짝이 없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 지금 당대표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상대를 근거 있는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비난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이 비난한 사람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법인카드 의혹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 결과 잘잘못이 가려진다라면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는 비판이고 비난인데 이제 지금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공방은 좀 지나치게 한 개인을 좀 매도하기 위한 이 비난으로 흐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들려드렸던 이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지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발언 이후에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론이 왜곡한 것이다, 사실 틀린 거 없다라고 했지만 뭐 박용진 의원 당내 이제 경쟁자가 됐죠, 당대표 선거, 이거 남 탓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왜곡입니까 아니면 남 탓입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정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저소득 또는 저학력 이런 단어를 부각시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저는 왜곡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상 합리적 선택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배 정책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번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60%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정권을 잡고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가 특히나 일자리 예산 이건 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걸 오히려 감축을 합니다.
등등의 어떤 법인세를 또 인하한다거나 대부분이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상류층 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정책적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한 배경에는 뭔가 왜곡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심이 이렇게 호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고 따라서 민주당도 그러한 부분들을 반성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민주당을 사실상 지지하게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하나의 어떤 주장이었는데 네. 그것을 딱 빼가지고 이 우리 당은 이제 고소득자 오히려 국민의힘은 저소득자들이 지지한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 흑백 논리를 펼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왜곡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당대표 후보로 오른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과해야 할 순간에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발언을 또 밑에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일단 국민 상식과도 맞지 않고 실제로 그 투표 결과 통계와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소득이 높고 또 고학력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강남 3구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난 대선에서 그 강남 3구 주민이 어느 후보 지지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한 걸로 나타났죠. 선관위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조금 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소득이 높은 지역이 서울하고 울산입니다. 울산은 이제 최근에 그 조선 경기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 자동차도 있고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그 소득이 떨어지는 지역이 이제 그 제주하고 전북 이제 이런 지역들을 나타나는데 지난 대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울산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주와 또 전북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관적으로 소득이 높고 학력을 뭐 그 통계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소득이 높은 지역은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 이재명 후보의 저 의원의 그 저 주장은 뭐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고 팩트가 맞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둘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또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 세대를 그 저 장년 세대와 갈라치기 하려는 거, 남과 여를 갈라치기 하려는 거, 소득으로 갈라치려는 거, 학력으로 갈라치려는 거. 네. 제가 소득 그 학력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서민들을 얘기하면은 우리 서민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느 정권이 정말 그 정치 투쟁에만 능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지 어느 네. 그 저 정당이 그나마 좀 민생을 챙겨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이제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일부를 딱 떼갖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네.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알겠습니다.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논란 속에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중입니다. 3파전 압축됐고요. 이재명 후보, 강훈식 후보, 박용진 후보 3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이 후보의 면면을 보면은 당내 주류였던 친문이 조금은 희미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근데 친문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친문이 이 2명의 97 그룹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문을 대표하는 지금 후보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97 그룹을 앞에 내세우고 97 그룹을 통해서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지금 거두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97 그룹을 앞에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꺾어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려면 사실은 친문이든 97 그룹이든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을.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권 정당을 만들고 가까이는 2024년에 어떻게 해서 선거를 승리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비전 제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충분히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단일화가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네. 그것이 좀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그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의원을 꺾기 위한 이 비이재명계 두 의원, 뭐 박용진, 강훈식 의원 단일화 될 것이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분 다 일치해서 단일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단일화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이거든요. 아무래도 박영진 의원이나 강우신 의원 모두 다 단일화는 하겠지만 본인으로 단일화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좀 아무래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진 의원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단일화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강우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박영진 의원보다는 본인 대중에게 좀 덜 알려진 분이시다 보니까 네. 본인이 좀 더 어떤 존재감이나 비전들을 국민들께 내세울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은 두 분이 일치하시지만 그 어떤 과정이나 단일화를 해 나가는 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의 또 갈등은 있을 수 있겠다는 조금 생각이 더 듭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내 97그룹 단일화 가능성과 그 영향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